오늘 지금 녹화 시점이 월요일인데 오늘 시장이 20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20포인트의 지수상의 하락이지만 실제로 상승자 등을 제외한 실제 하락폭은 아마 체감 지수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하락폭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 녹화가 방송되는 시점이 토요일이니까 일주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장의 복구가 이루어질지로서는 현재로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어떤 시장의 흐름이 한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하락할 때는 계속 지지선을 생각하면서 계속 잦은 매매 속에서 실제 지수 하락폭은 50%였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폭은 보통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손실폭이 났던 경험이 불과 1,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면 지금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에 다분히 흥분하고 이 부분이 자제력을 다소간 잃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잦은 매매를 통해서 과거 하락장에서의 어떤 관행, 하락장에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잦은 매매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객 미수금이 1조 2천억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액수 자체의 어떤 다과도 문제이지만 이 고객 미수금의 어떤 증가 비율이 고객 이특금의 증가 비율을 훨씬 앞서므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과열의 어떤 열기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현재 추세적으로 더욱더 상승을 한다, 조정을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 전반에 어떤 모든 공감대는 시장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상승의 대열에 진입해 있다. 시장 목표치의 경우에 저만 해도 시장 목표치를 감히 1600포인트를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항상 시장은 파도처럼 출렁출렁이면서 상승을 하는데 우리 과거에 지난 2000년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가 상당폭 오르는 동안에도 개인 투자자의 50% 이상의 손실을 보았던 경험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일단 모든 종목이 저가에 있고 모든 종목이 아직까지는 산 가격에 살 수 있을 때는 모든 종목이 사다는 이유로 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 종목이 모두가 일단은 사다는 메리트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이제 진짜로 억석 가르기가 진행되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자칫하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제일 많이 하락하는 종목을 보유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가장 오르지 못하는 종목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귀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항상 묵묵히 현재로서는 드디어 최우량주를 보유하면서 중장기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 가장 적당한 시점이 이제 지금 펼쳐질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거래소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아무거나 사서 묻어만 두면 2배, 3배가 날 수 있는 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잘못 사면 지수는 많이 오르는데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 손실이 날 수 있는 국면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깊이 염두에 두고 현재로서는 최우량주를 상대하는 것이 하락에 있어서는 하락폭을 줄이고 상승에 있어서는 같이 상승 대열에 동참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최대한 매매 횟수를 줄이고 잦은 매매와 잦은 거래를 조장하는 일부 증권사들이나 그 외에 몰지각한 어떤 주변의 어떤 인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선물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옵션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선물시장의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인데 이 방향성 예측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현물에서 혹은 시장의 전체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각종 경제적 변수, 그 다음에 각종 지표, 그 다음에 경제 상황, 그 외에 금리 변수, 그 외에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선물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최대 3개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은 최대 1개월입니다. 그러면, 최대 3개월이나 최대 1개월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론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난센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불리는 이 분석 수단이 필요한 시장은 바로 이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현물 시장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투자자들은
현물 시장을 사실 주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물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오류를 사실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는 또 혹은 옵션 시장에서는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비네이션에 의한 어떤 조합이 여러모로 많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투자자마다의 어떤 노하우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선물 시장인데, 이 선물 시장에서 저 같은 경우의 사례를 든다면 저는 일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엠블러퍼, 우리가 봉투죠. 엠블러퍼,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RSI, 그 다음에 윌리엄스의 퍼센트 R 지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모멘텀, 그 다음에 밴드 위스, 그 다음에 퍼센트 B, 이러한 지표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쓰는 게 스타캐스틱. 저는 이것을 대단히 중시하는 컨비네이션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컨비네이션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비네이션은 볼린저 밴드와 RSI, 그 다음에 모멘텀, 그 다음에 스타캐스틱,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투자의 어떤 분석 방법이나 투자의 수단에 따라서 각자 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각자가 자기의 취향 안에서 어떠한 것이 내게는 신뢰성 있는 지표인가를 가지고, 또 어떠한 것이 내 투자 방법, 나의 투자 기간, 투자 단위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가라는 것을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전체적인 보조지표들을 다 얘기할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각자의 어떤 보조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한 개의 보조지표를 가지고도 뭐 1시간씩 계속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즉 옵션과 선물 강좌를 진행을 해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는 개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엠블러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엠블러프는 우리가 어떤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단위 기간이면 단위 기간, 단위 퍼센트면 단위 퍼센트, 이 가격, 즉 우리가 이동평균 값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동평균 값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하 1,000원을 기준으로 삼던, 플러스 마이너스 2% 혹은 3%의 기준으로 삼던 이러한 어떤 폭을 두는 엠블러프를 가지고, 또 엠블러프를 저는 보통 이중 엠블러프를 사용하니까 2% 선, 3%, 4% 선을 이렇게 두는 이러한 방식의 엠블러프,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 값에 우리가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즉 표준 이동 편차를 보통 데비에이션 2, 즉 표준 편차 2 수준에 앞뒤로 놓고 진행을 한다. 이랬을 때 추세의 차이는, 엠블러프는 다시 한번 개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이렇게 두고, 그 다음 RSI는 우리말로 Relative Stress Index, 즉 상대 강도 지수, 상대 강도력 지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RSI 상대 강도력 지수는 문자 그대로 상대적인 스트렝스 강도력의 어떤 인덱스 지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비교 대상이 있는 두 개의 비교에 의해서 어떤 것이 더 강하냐로 시장을 보는 것, 이것이 주개념이 됩니다. 즉, 이 상대 강도력 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N일 동안에 우리가 며칠간의 상승폭의 합을 상승폭과 하락폭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 %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윌리엄스 퍼센트 R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점 기준에서 이것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평가하는 값이다. 즉 이것은 우리가 현재 N일 동안에 최고가에서 오늘의 종가를 뺀 값을 분자로 두고, N일 동안에 최고가를 최저가로 뺀 값을
분모로 두어서 이것을 곱하기 100%를 한 것이 이 윌리엄스의 퍼센트 R인데, 잘 보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RSI와 이 윌리엄스 퍼센트 R의 차이를 잘 보면 하나는 N일간의 상승폭, 즉 상승폭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분자는 상승폭과 하락폭을 더한 것이죠. 이것은 최고가 기준의 폭을 최고가 기준의 종가로 뺀 값이니까 이것은 비율의 개념이 되고 이것은 절대값의 개념이 된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은 굉장히 단순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이 모멘텀은 굉장히 계산이 쉬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N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 N이라는 것은 10일 모멘텀이다 그러면 10일 전의 값보다 지금 값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10일 전에 이 N일 마이너스 현재일, 즉 오늘을 해서 10일 전과 오늘을 비교해서 올라나 내렸나, 또 다시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과 오늘의 값을 빼가지고 올라나 내렸나 해서 오르면 양의 값으로 취하고 내리면 떨어지는 값으로 취한다. 그래서 열흘 동안 계속 10일 전보다 계속 오르면 모멘텀은 계속 상승을 하고, 이것이 떨어지면 모멘텀은 계속 떨어지는 것인데, 이 모멘텀에 가지는 이 중요성을 우리는 모든 법칙은 가장 기초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흘려버리기 쉬운 것은 퍼센트 R, 윌리엄스 지표, 각종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모멘텀과 같은 단순 지표, 이동평균선과 같은 단순 지표, 혹은 우리가 지표에 있어서 일본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도외시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이 모멘텀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뭐냐면, 모멘텀은 시세에 선행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대부분의 보조지표는 가장 큰 단점은, 보조지표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후행성입니다. 후행성과 우리가 속임수, 이 두 개가 보조지표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인데, 즉 가짜 신호가 빈발하게 난다. 두 번째, 이것이 가지고 있는 후행성, 즉 이미 시장은 올라버리고 매수 신호가 나고 떨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매도 신호가 난다는 이 후행성, 이러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멘텀은 시세에 선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모멘텀이 얼마나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목균형표상에서 호행 스팬의 의미와 같죠. 그래서 이 모멘텀을 분석할 때 제가 지난번에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목균형표상의 후행 스팬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살펴보신다면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위스나 퍼센트 비와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폭이 최대한 확장되면 다시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되면 확장된다는 단순한 이치에 따른 것이니까 이 퍼센트 비와 퍼센트 위스는, 볼린저 위스는 일단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캐스틱도 일단 RS와의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스타캐스틱만을 따로 만들어서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제외를 하고 난다면 저는 소나 모멘텀과 슬로우 스타캐스틱을 여기에서 부가를 해서 거래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제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볼린저 밴드와 엠블로프, RSI, 윌리엄스의 퍼센트 R 모멘텀, 이것을 일단 1차적인 선택의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엠블로프와 볼린저 밴드의 차이는 여기서 누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진폭이 커진다. 즉 진폭이 커지는 비율을 지표 자체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진폭이 커졌다는 확산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엠블로프는 진폭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자기 갈 길만 가고, 이것이 진폭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이 퍼센트는 항상 이동 평균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엠블로프는 가짜 신호에 속는 방법이 붙는 길이 거의 없고, 일단 추세 변화의 확신을 심어주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과거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엔벨로프를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동평균 값에서 이러한 것이 이제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이동평균 값이 있다고 존재를 하고 우리가 이 값에서 만약에 5% 범위에서 만약에 엔벨로프 선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설정을 하는데 주가가 여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탈을 했다. 이탈을 하면 일단은 추세 변화에 시그널이 되는데 정말 추세 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것이 아주 제한된 선 안으로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디고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지 올라가고 또 디디고 올라가는 것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즉 신호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지 않는데 볼린저 밴드의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어떤 최소한의 만약에 우리가 주가를 만약에 그전으로 생각한다면 삼성전자가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이제 30만 원 선이고 여기가 40만, 여기가 2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간이 흐를 때 삼성전자는 뭐 이러한 폭의 주가 흐름을 보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이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볼린저 밴드의 개념은 뭐냐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표준 편차값, 즉 30만 원에 대한 표준 편차값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지만 이것을 이탈을 시켜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에 이 편차값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디게 올라오는 이동 평균값과 빠르게 이동하는 표준 편차값의 차이의 괴리가 어디가 고점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값이 확대되었다가 다시 축소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신호조차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일종의 예감인데 이러할 것이 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크게 움직일지 몰라라는 하나의 어떤 예감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린저 밴드와 이 엔벨로프의 차이를 동시에 장점을 취한 우리가 메소드를 만약에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어떠한 방식의 투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실제로는 이러한 밴드 자체에 몰입하지 말고 이 표준 편차, 즉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 값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주가에 있어서 나는 이 종목을 5일 이동평균선으로 보는 단기 투자자다. 나는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중심으로 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매매하는 어느 정도 스윙 투자자다. 그 외에 나는 60일 이동평균선을 투자하는 중기 투자자고 1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시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여기서 어떤 내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고 나는 최소한 어떠한 이동평균선이 상향을 하였을 때 매매를 하고 어떠한 이동평균선이 하향을 하면 매도를 하는 이러한 어떤 내가 확신적인 철학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동평균값 대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이것이 만약 2%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혹은 표준편차 2 안에서 움직인다, 표준편차 3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이러한 어떤 볼린저 밴드의 밴드 자체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이 표준편차 그래프를 가지고 표준편차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제로에 2고 마이너스 2 정도가 된다면 표준편차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표준편차가 0, 2, 4 이런 표준편차가 만약 있다면 표준편차 그래프가 이렇게 표준편차가 움직이다가 이것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뭡니까? 추세가 변화했는데 일단 이건 뭐냐? 표준편차가 항상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중요한 에너지 박스를 탈피했다는 의미가 되고 이러한 에너지 박스를 탈피해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 박스를 구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 추세이든 상승 추세이든 이 추세는 새로운 추세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것이 다시 이 안에 있는 이 표준편차 값 안으로 되돌아 들어오면 다시 보수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린저 밴드나 그 외 엔벨로프 같은 차트를 보면서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값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이렇게 확대가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가 일단 어느 순간인가 이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지지하면서 상승을 하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매도라는 전통적인 매매 방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추세가 크기 때문에 이 중심선에 지지를 기대하면서 일단 기다려 볼 것이냐, 아니면 빨리 본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이탈하는 순간에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돌파했다가 강한 가격, 가파른 가격 돌파했다가 다시 음봉을 내면서 지지받을 때 음봉을 내면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급락해서 이 20일 지지선을 뚫고 하단선 지지에서 우리가 매도할 것인가, 뭐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여기서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해도 다시 또 상단에 돌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것은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는 볼린저 밴드에서 추세가 발생했다는 것만 알고 이 추세의 강도가 얼마나 크다는 것만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고점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고점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의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즉 우리가 볼린저 밴드에 주목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볼린저 밴드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결정체의 총합인데,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방향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를 때는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싶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사고 싶고, 이런 마인드들이 에너지가 농축되는 거죠. 왜? 학습 효과니까. 대죠. 이 주식은 한 10% 오르면 또 매도하고, 또 떨어지면 사고, 또 어느 정도 오르면 또 매도 세력이 등장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 선을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세력을, 매수 세력이 압도를 했다. 이것은 뭐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숙달되었고 익숙했던 구간을 돌파해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 언제 살까로 바뀐다는 거죠. 원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안에 들어있는 주식은 언제 사서 언제 팔까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돌파라는 것은 이 심리적 압력을, 매도 압력을 극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더 살까로 입장이, 관심이 바뀌니까 여기서부터는 상승폭은 일단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것이 단 그래도 언젠가는 매도가 압력이 나타날 텐데 이 매도 압력을 어느 시점에서 포착하는가, 바로 여기에 주목한 보조 지표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RSI라든지 그 다음에 레리 윌리엄스의 %R 지표가 되는데, 우리가 RSI나 윌리엄스 지표를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재론할 기회가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RSI라는 것은 상대 강도력 지수, 즉 하락폭, 상승폭이라는 소위 말하는 변동폭에 대해서 상승폭은 얼마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강하냐. 그래서 RSI가 일단은 영선을 돌파해서 RSI가 무조건 중심선인 50%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상승폭의 시장이 몰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RSI를 예를 들어서 14일 RSI다 가정을 하죠. 제일 많이 쓰는 건데 14일 RSI로 가정하면 14일간의 상승폭의 합이다. 상승폭. 그 다음에 분자를 상승을 했던 하락을 했던 움직인 폭의 합을 나눈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자,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일 동안 주가가 그럼 계속 움직임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죠. 즉 주가가 아무리 올랐다, 예를 들어서 RSI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RSI가 70이면 우리가 과열, 70 이상이면 30 이하면 우리가 침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강세장에서는 80 이상이면 매도, 초약세장이면 20 이하에서 매수, 이렇게 말하는 게 교과서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RSI가, 예를 들어서 RSI를 기준으로 한번 놓고 봅니다. 정말 RSI가 그러한가? 정말 RSI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어떤 주식이 상승을 해서 각도를 죽입니다. 각도를 죽이기는 죽이되
이 상승각이 가팔랐다면 45도가 아닌, 즉 개인식의 고정된 45도선이 아닌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적으로 1대1로 충돌하는 선인 1대1선을 우리가 정형화된 차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5도선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것만큼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은 이 안에서 재상승을 예비하는 것인데, 오히려 좀 더 지나가 버리면 이것이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 공간은 넓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데피니션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물어들듯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항상 있고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고자 하는 팔고자 하는 힘이 균형점을 이루는 점이 중기 상승 추세장이라면 개인식의 이야기로 치면 45도선이 아니고 지금 현재와 같은 초강세 국면에서는 사실은 약 한 50도에서 55도선 정도가 개인식에 치면 이것이 1대1 대형선입니다. 우리는 주권 차트에서 개인의 각도를 대입하고 45도선이 1대1 대형선이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놓고 보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상승각이 가파른 종목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평균의 1대1 대형선보다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각도를 가진 종목이 나타난다면 주도주의면 분명한데, 이 종목은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횡보하든 이것은 아직까지나 이거는 건전한 조정 국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이 선을 만약에 이탈을 해버리면 이탈하는 순간부터 위로는 제한이 있고 아래로 하락폭은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대단히 위험한 국면에 진입을 하고 대단히 매수를 해야 되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이러한 행보는 강력한 매수 국면이 되고, 이까지도 여기가 강력한 매수 국면이 되지만 이 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순간은 무조건 여기 매수한 것을 다 청산해야겠죠. 왜? 돌파를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저항은 가깝고 지지는 머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많이 흘러서 횡보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중심선과의 거리가 다시 멀어져 버리면 이제는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는 상황이 되고, 이때는 다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새로운 선을, 만약에 병든선 성장선을 끊는다면 또 새로운 상승의 출발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을 RSI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단순히 RSI는 상승폭이 떨어지면 모멘텀은, 예를 들어서 모멘텀은 주가가 떨어지면 모멘텀은 하향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모멘텀은 상승하고, 모멘텀은 10일 모멘텀이면 10일 전에 값 종가에서 오늘의 종가를 뺀 값이니까 10일 전의 종가보다 오늘이 비싸면 모멘텀이 올라가고, 또 10일 전의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높으면 모멘텀이 계속 상승하라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모멘텀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조 지표를 켜서 모멘텀 지표를 봐야만 하는 분이라면 아직 주식 투자를 냉정하게 하시면 안 되죠. 그냥 일별 주가 차트를 눌러가지고 종가를 숫자로만 드르륵 보면 모멘텀 차트가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됩니다.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즉 계속 10일 전의 종가보다 오늘이 높고 지수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모멘텀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횡보를 해버리면 10일 전에보다 지금을 빼면 수치는 제로가 되니까, 한 10일만 횡보하면 10일 전 가격, 지분 가격 빼면 제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멘텀은 지난번보다 높았을 때, 모멘텀은 우리가 10일 전에 예를 들어서 50이었고 오늘의 종가가 70이면 플러스 20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날이 55였고 80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10일 전에 70인데 오늘이 70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값이 돼버리죠. 이거는 뭐냐? 50%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모멘텀은 하향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가가 오르다가 정체되면 모멘텀은 바로 침체권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종가를 보다가 주가가 힘있게 쭉쭉 올라가다가 횡보하면 모멘텀이 떨어지겠구나.
그러다 다시 반등해서 주가가 오르면 모멘텀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모멘텀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하게 오늘 긴 양봉을 내면 내일 오른다는 이야기는 왜 이 모멘텀과는 다르냐. 이것은 이미 10일 전이면 10일 전, 20일 전이면 20일 전이라는 과거의 박스의 한 꼭지보다 지금의 꼭지 값이 어떠하냐를 비교하는 것이죠. RSI는 예를 들어서 14일간의 상승폭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14일간 주가가 횡보를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RSI는 상승폭 분자는 제로입니다. 상승폭이 없었으니까. 또 상승폭이 없었으니까 제로고, 만약에 하락폭이 있었다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횡보를 했으니까 하락폭도 제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RSI는 0%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극도의 침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RSI의 맹점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극도로 많이, 극도의 과열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주가가 쭉 올랐는데, 여기서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폭의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 숫자도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오히려 감소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RSI는 급속도로 하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RSI는 하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향한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그냥 두면은 상승을 단 하루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RSI는 다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영선에서. 그렇게 되겠죠? 소폭의 상승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가 기준으로 여기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가장 최소 단위인, 예를 들어 주가가 100원 단위로 움직였다면 오늘 100원, 내일 100원, 그 다음날 100원 오르면 며칠 안 돼서 RSI는 또 최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RSI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RSI 지표를 보통 우리가 14일 RSI, 21일 RSI 보통 많이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바로 여기서 숙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어떻게 설정하냐라고 묻는다고 하셔도 제가 이 얘기하는 것에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볼린저 밴드를 켜십시오. 볼린저 밴드의 이동 평균값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나는 내가 어떤 투자자냐? 나는 중기 투자자냐, 단기 투자자냐, 스윙 트레이드냐, 데이 트레이드냐에 따라서 이동 평균값을 설정을 하고, 나는 폭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3으로 잡을 것이고, 표준 편차를 굉장히 단기 투자자라면 표준 편차를 1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두고 같은 폭에 따라서 움직이는 엔벨로프를 다시 이동 평균값의 엔벨로프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안에 들어가는 값이, 예를 들어서 이동 평균값이 1000원인데 표준 편차 2는 1100원이더라 라고 가정을 한다면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엔벨로프에 1000원에 10% 폭의 엔벨로프를 설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볼린저 밴드와 엔벨로프 개념은 다르지만 현 시점에서 비슷한 폭의 움직임이 일단 결정이 되고, 엔벨로프가 돌파를 해서 디디고 가는 상황에 RSI가 어떤 신호를 내주느냐, 즉 상승 RSI가 나타났다가 조금 지나면 침체권으로 들어왔다가 100원의 가격 움직임에도 다시 과열권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지 말고, 이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가 내가 설정한 값이 중심선이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설정값에 맞추어지게끔 RSI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간을. 그렇게 설정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RSI 수치가 3일 RSI라면 허구한 날 과열 침체를 반복하겠죠. 3일간의 상승폭이 3일간만 횡보해버리면 제로 돼버리니까, 3일간만 올라버리면 100%가 돼버리니까 상승폭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RSI를 나는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를 세팅해서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본 다음에 상승을 해서 RSI가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을 동안에 RSI가 바닥을 치고 RSI가 돌아서는 시점이 바로 다시 재상승에 돌입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각도 기준으로는 이렇게 상승을 해서 2.5올 때 RSI가 바닥을 치고 여기서부터 만약에 다시 도닥을 못하면 다시 펠링을 일으키면서 여기서는 매수 신호를 내지 않아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매수 신호를 매도와 매수 신호를 반복해 줄 수 있는 RSI 세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제 이야기가 쉽게 들리면서도 어렵게 들리는 부분이 있으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소위 고수라는 사람이 저는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뭐 누구누구 고수의 무슨 강연 누구누구 고수님 누구누구 고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도 상승장에서 종목을 하나 사면 떨어지면 더 살아야 보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무조건 그 종목 오릅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을 것 같아도 그 종목 사라면 꼭 떨어집니다. 즉 추세가 고수를 만드는 것이지 고수가 고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차트를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쁜 차트니까 종목 사라 하면 다음부터 그거 안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각종 매스컴 각종 이런 곳에서 정말 저희 같은 그냥 보통 뭐 아마추어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말들을 많이 하죠. 이 종목을 사면 돈 번다. 이 종목 사라 팔아라 따라다니면서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정말 조정장을 한 번만 만나면 지수는 나중에 올라가 있는데 계좌는 분명히 마이너스 나 있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믿을 만한 제도권 전문가나 믿을 만한 제도권에 맡기셔야지 저희들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믿고 고수하면서 다니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정말 훌륭한 외과 의사를 놔두고 민간요법으로 가서 무슨 홍화씨 하나 다려 먹으면 암이 낫는다 그러고 암 치료를 포기하고 초기 암 환자가 가서 홍화씨 다려 먹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치료는 받지 않고 가서 돌팔이에 가서 주사 맞고 희한한 약을 맞고 수중독으로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저처럼 현재 의과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공부를 한 지 20년이 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냥 어디 소위 말하는 야매라는 일본식 용어를 쓰는 그런 돌팔이 사기꾼들보다 제가 못할 리가 만무하고 그런 모든 것이 세상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RSI 세팅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면 이것은 독비를 들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RSI와 각도와 엔벨러프 볼린저 밴드를 놓고 생각을 하는데 RSI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두 번째 설명한 이 윌리엄스의 %R 이 윌리엄스의 %R은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RSI는 상승폭 기준이다. 즉 상승폭이 얼마나 단기간에 상승폭이 얼마나 비율로 크느냐를 보니까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려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지고 오르는 기회만 주어졌다 하면 무섭게 쏘아버리는 주식을 찾는 것이 RSI다. 개념. 우리의 교과서적인 개념이 아니고 오르려고 할 때는 오를 기회만 주면 파박 튀어버리고 떨어지려는 찬스에서는 잘 버티는 것이 RSI가 50을 돌파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 윌리엄스의 %R은 그런데 RSI의 가장 큰 명점은 RSI 역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버전스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주가는 상승하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매도하는 것이 고전적인 것이지만 아직도 고점을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레리 윌리엄스는 윌리엄스의 %R이라는 지표를 만들어내는데 이 윌리엄스의 %R은 며칠 동안의 최고가를 종가로 뺀 값인데
이것은 이 진동폭으로 나누어주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가 돌파, 고점 돌파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관심을 두는 지표다. 즉 윌리엄스의 %R이 최소한 상승권에 진입해 있거나 하락권에 진입해 있거나 간에 이것이 예를 들어 최고가보다 종가가 넘지를 못한다면 항상 양의 값을 취하는데 이것은 다른 지표가 틀리죠. 고가를 오늘 종가가 최고가를 만약에 돌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가죠. 반대로. 그래서 이것은 100%에서 마이너스까지로 내려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추세가 양호한 것입니다. 즉 며칠간의 최고가를 종가상에 경신을 하지 못하면 양의 값을 가진다. 종가를 뺀 것이니까 이 종가가 이 최고가를 돌파해버리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마이너스 값일 때는 추세가 강하다. 그런데 이 N1이라는 설정을 해두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52주 최고가, 12주 최고가, 1주 최고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가 특정한 어떤 기간 안에 최소한 이렇게 파동으로서 고점을 경신하는 일이 벌어지지 못하면 이거를 확률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윌리엄스의 %R이다. 즉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각도만 유지를 한다면 당연히 올라갔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각도상 또 며칠이 지나면 이거 과점은 돌파를 해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올라가서 횡보를 길게 해도 마찬가지. 그러면 내가 정해둔 N일의 값 동안 고점 돌파가 안 된 거니까 이것은 추세가 죽었다. 상승 추세가. 그 다음에 반대로 올라가서 실패했다. 2중천, 3중천 장으로 이것도 추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R인데 우리가 고가 돌파냐 아니냐, 즉 신고가 돌파해서 나가는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윌리엄스의 %R인데 볼린저 밴드와 적용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재밌는 것이 많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각도론에 다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가는 각도는 각도를 만들면서 계속 가줘야 되는데 주식이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러한 각도를 이탈을 해버리면 즉 이 각도를 여기서 이탈해버리는 둔각이 발생하는 순간 이미 이 추세는 끝났다. 각도론에서 이 추세는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추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각을 보상해주는 초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추세는 끝났다. 각도론으로. 왜? %R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시간이 지날 동안 고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경우에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기간 대비 주가는 나중에 여기 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많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주식이고 이것이 각도가 살아있는 주식이라면 이것은 시간 대비 비용이 월등히 좋은 주식이 되는 것이 각도론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R이라는 관점을 놓고 본다면 고가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서 이 주식을 보유하느냐 보유하지 않느냐의 판단 결과가 되니까 우리가 RSI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매도 시점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을 이것이 극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모멘텀은 시세의 출발 이런 모든 것을 놓고 RSI 보조지표를 놓고 생각한다면 이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일단 간략한 선물용 옵션용 보조지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데몬스트레이션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RSI, 모멘텀, 그 다음에 %R, 스타키스틱 모든 것들을 일단은 각도론과 연결을 지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지표의 어떤 히스토리부터 상세하게 제가 대입 설명을 할 계획이지만 우선은 일단 선물 옵션을 다음 강좌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강의를 일단 여기서 한 꼭지를 매듭 짓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직접 투자를 할 것인가 간접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화두는 어떤 면에서는 구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잘 하는 분이든 못하는 분이든 주식시장에서 이번에
종목을 사서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모든 투자자들이 아주 자신에 넘쳐있는 시점이 될 수 있고 단기 조정 정도는 극복되고 다시 중장기 상승 추세를 향해서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극히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는 지난 상승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보여줬던 별로 그렇게 정의롭지 못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들은 뭐 각종 추천에 대한 남발 혹은 미래의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부정확한 진단, 정권 시장의 방향에 대한 비양심적인 어떤 견해 이러한 것들이 주였지만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지수 6,000포인트를 주장하면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던 모증권사 사장과 그 외에 또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를 주장하면서 또 코스닥 기술주 펀드를 판매했던 어떤 기관 투자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잊지 못할 기억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3년 전의 일들이지만 신용 계좌들의 어떤 깡통 계좌 정리 이러한 가슴 아픈 기억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한 가지 사례에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아주 거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중소형 증권사가 아닌 대형 증권사에서 신용 미수거래를 10배까지 허용한다. 즉 위탁 증거금을 10%만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용 미수거래를 무려 10배를 미수를 허용한다는 선전들, 또 그러한 정책들, 또 그러한 판단들,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이 사람들이 과거 주식시장 속에서 투자자, 즉 고객이라고 불리는 투자자, 즉 고객의 편에 섰던 것인가, 혹은 고객의 반대편에 서서 고객에게서 최소한 빨아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빨아먹는 헛별박쥐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대형 증권사마저 신용미수거래를 10배까지 허용하고 위탁 증거금리를 10%로 내리는 정책을 취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에 시장이 정말 신도 모르는 시장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의해서 급락을 한다면 그 기간이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만약에 2달, 석 달이라도 만약에 지수가 급락을 한다면 이 10배 신용거래의 희생자들은 어쩌면 주식시장에서 5년, 10년간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생각임을 미리 경고하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방송을 이제 주식 투자하신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주식을 배워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권 방송을 보거나 심지어는 제 강좌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이후에는 방송을 시청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즉 주식 투자를 한 지 최소한 3년, 5년이 되어서 이미 나는 모든 경험을 얻었고 내 그 경험 속에서 좀 더 어떤 하나의 생각들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이제는 직접 투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직접 투자에서 섬세하게 기르고 테크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배우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이제 만약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시골에서의 기술적 분석을 방송을 계속 보고 공부해서 매매를 하시면 반드시 이번 장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신 지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투자자들은 증권 방송을 아예 온도 하지 말고 프로그램도 보지 말고 기술적 분석에 관한 책도 보지 말고 그냥 아주 믿을 만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기관 투자자에게 돈을 맡기고 간접 투자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상식을 판단하는 잣대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고객의 편에 서서 고객을 위하는 판단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인가 아닌가. 즉 신용 미수거래를 10배씩 조장하는 증권사를 배제하고 신용 미수거래를 10배씩 조장하는 계열의 투신운용사를 제외하고 투자자들에게 아직도 보수적으로 응대하고 투자자들의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는 증권사나 운용사를 선택해서 그 증권사에 간접 투자 자금을 묶임으로써 우리가 금융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내가
금융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부의 창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회피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접 투자함으로써 직접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리스크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기는 하되 반드시 건전한 기관 투자자에게 맡겨서 간접 투자를 하시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 펼쳐질 시장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가 만만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지수가 그것이 1000포인트, 2000포인트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쉽게 말하면 50%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손실을 낼 수도 있는 시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더 열심히 분발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은 꼭 간접 투자 시장으로 눈을 돌리되 건전한 상식, 건전한 판단과 고객과 투자자를 위하는 증권사와 운용사를 택해서 그러한 자금을 맡김으로써 그렇지 못한 증권사와 그렇지 못한 기관 투자자들을 도태시키고, 이러한 건전한 증권사와 기관들을 육성하면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 자신들도 위험을 회피하고, 이러한 간접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취미 삼아 혹은 금융시장에 대한 경험 삼아 이러한 방송을 청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는 지적 심리적 어떤 예리함과 섬세함을 가지고 아주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